카타라키 가을 근처 숲에서 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전날 실종된 9살 에밀리 카터였다.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시신 옆에서는 담요, 배낭 등 피크닉 용품이 발견되었고 젖은 땅에는 끌린 흔적이 남아있어 무서운 일이 일어났음을 짐작게 했다. 행동은 신중하고 논리적이었지만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분명했다. 에밀리의 시신에는 다수의 상처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신원 확인에 들어갔다. 에밀리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 소녀였다. 그녀가 6월 2일에 실종된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실종과 발견된 시신을 연관짓기 시작했다. 상황은 명확했다. 에밀리는 살해당했고 이제 문제는 누가 범인인가 하는 것이었다. 수사의 첫 단계는 빠른 결과를 낳았다. 목격자들은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놀던 3명의 소녀를 봤다고 진술했다. 그중 제시카 벨이라는 소녀는 시신 옆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배낭을 메고 있었다. 경찰은 최단 시간 내에 3 용의자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소녀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흔적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이내 자백했다. 이렇게 첫 번째 장애물은 넘어섰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소녀들이 그저 피크닉을 가려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비극으로 치달았을까? 단순한 피크닉이 어떻게 사건의 핵심 에피소드로 변했는지 이해하려면 하루 전으로 돌아가 비극과 헤드라인이 없던 에밀리의 평범한 삶을 살펴봐야 한다. 6월 2일까지는 평범한 학기 중 한 주였다. 일상에서 벗어난 일도 어떤 신호도 없었다. 에밀리 카터는 킹스턴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다. 온전한 가정의 딸, 작은 친구 그룹의 일원.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아침 7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오트밀과 토스트를 먹고 가방에는 필통과 일기장을, 바깥 주머니에는 작은 도시락통을 챙겼다. 옷차림은 청바지에 밝은 색 후드티였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등굣길은 보통 이웃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고 하굣길은 같은 길로 오거나 비가 오면 데리러 갔다. 6월 1일은 평범한 날이었고 지적받거나 결석한 일도 없었다. 학급 일지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는 안정적이었다. 교사들은 단정한 글씨체와 차분한 태도를 칭찬했다. 쉬는 시간에는 여학생들과 함께 지냈다. 학년 말 설문지에는 그림과 여름방학 계획이 있었고 집에서는 호수로 소풍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부모님은 에밀리가 저녁에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확인했다. 월요일은 음악, 수요일은 수영, 목요일에는 미술 수업이 있었지만 6월 첫째 주에는 학교 축제 준비로 수업이 취소되었다. 그녀에게 저녁 시간이 생겼다. 교사들은 교우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웃집 마당, 같은 반 여학생들, 다른 반 여학생 2명.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름들이 등장한다. 제시카 벨, 올리비아 리드, 클로이 마틴. 에밀리는 쉬는 시간에 이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가끔 함께 하교했다. 학교는 이들 사이에 갈등이나 행동에 대한 불만을 기록한 적이 없다. 부모님들도 이 문제로 집에서 다툰 적은 없다고 했다. 6월 초 킹스턴은 이미 따뜻했다. 저녁까지 밝았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에밀리는 다음 날 시험이 없으면 더 오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6월 2일에는 시험이 없었다. 아침은 평소와 같았다. 학교, 수학 숙제, 집에서 간식. 오후 3시경 아파트의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소녀들이 서 있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대화는 짧았다. 작은 피크닉을 가기로 약속했다. 어머니는 규칙을 정했다. 저녁 7시까지 돌아올 것, 함께 다닐 것,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말 것. 준비는 몇 분이 걸렸다. 부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에밀리는 얇은 담요, 플라스틱 컵, 과자 한 봉지, 작은 사과 주스 한 병을 챙겼다.
운동화를 신고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었다. 휴대폰은 없었다. 가족들은 동네에서 노는 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집을 나섰고 문을 닫고 어디에 누구와 가는지 말했다. 선생님은 이웃 동네 아이들이 이곳에 자주 갔다고 확인했다. 카타라키 가을가 숲길은 주택가 바로 뒤에서 시작되어 덤불을 따라 물가로 이어진다. 여름에는 그곳에서 피크닉을 하고 꽃을 꺾었다. 안전의 관점에서 부모님들은 이곳을 물가의 우리 공원이라고 불렀다. 개를 산책시키고 자전거를 타고 유모차를 끈 가족들이 만나는 구역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2분, 가장 가까운 가게까지는 5분 거리였다. 6월 2일의 일과는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학교, 집, 짧은 준비, 산책하러 나감. 아파트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학교에서 온 전화도 없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에밀리의 기분은 평소와 같았다. 아버지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신발은 깨끗했고 옷은 날씨에 맞았으며 아파트 열쇠는 주머니에 있었다. 이 디테일들은 나중에 경로를 복원할 때 중요해진다. 이 시점에서 친구들의 이름은 이미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제시카, 올리비아, 클로이. 그들은 마당에서 함께 올라가 길 쪽으로 움직였다. 이웃들이 현관 출구에서 그들을 보았다. 한 주민은 한 소녀가 패치가 달린 배낭을 메고 있었고 다른 소녀는 접힌 담요를 들고 있었다고 했다. 이 관찰은 나중에 물가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크닉을 떠나기 전 에밀리의 정상적인 세계는 정확한 디테일로 묘사된다. 안정적인 학교, 친숙한 친구들, 익숙한 경로, 집에 돌아와야 하는 명확한 규칙. 앞으로의 행동을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건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단절을 만든다. 평온한 일상에서 한 그룹이 동시에 산책을 나가 어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동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6월 2일 낮, 에밀리 카터는 피크닉 용품을 챙겨 아파트를 떠나 제시카 벨, 올리비아 리드, 클로이 마틴과 함께 카타라키 가을가 숲으로 향했다. 이제부터는 목격자와 길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바탕으로 마당에서 물가까지의 경로를 단계별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마당에서 물가까지 단계별로 이것이 경로였어야 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그 경로는 끊어진다. 19시부터 가족의 7시까지 돌아와 라는 약속. 시계는 19시 5분을 가리킨다. 정적. 에밀리에게는 휴대폰이 없다. 마당은 텅 비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범한 산책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변한다. 19시 15분. 어머니가 벨 가족에게 전화를 건다. 대답은 짧다. 제시카는 집에 없고 함께 돌아오기로 했다. 19시 20분. 리드 가족에게 전화. 같은 상황. 올리비아는 학교 끝나고 나갔고 나타나지 않았다. 19시 25분. 마틴 가족과 연락.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다. 클로이는 놀고 있고 저녁 때쯤 오기로 약속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19시 30분. 아버지가 마당으로 내려간다. 현관, 놀이터, 자전거 주차장을 둘러본다. 이웃들은 소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19시 40분 부모님이 정류장 근처 가게로 간다. 점원은 2-3시간 전쯤 담요와 과자를 든 3명을 기억한다. 그 이후에 흔적은 없다. 19시 50. 이웃 마당을 둘러본다. 벤치는 비어있고 학교 놀이터는 닫혀있다. 20시부터 집에서 짧은 회의. 배낭, 여분의 열쇠, 동아리 목록을 확인한다. 오늘 수업은 없다. 목요일 미술 수업은 취소되었다. 즉, 소녀들에게는 정말로 자유로운 저녁 시간이었다. 20시 10분부터 아버지가 차 타서 익숙한 장소들을 둘러본다. 도서관, 농구장, 교회 옆 공원. 결과는 없다. 20시 25분. 두 번째 전화 라운드. 벨 가족은 기다리고 있다. 리드 가족도 기다리고 있다. 마틴 가족도 같은 정보다. 20시 35분. 집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옷차림,
운동화, 담요에 대한 정보. 소녀들을 만났다는 답변은 없다. 20시 40분 부모님이 카타라키 가을가 숲길 초입까지 간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거의 없다. 다시 지인들에게 전화하기 위해, 그리고 전화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해 현관으로 돌아온다. 20시 50분 마당, 현관, 우편함, 자전거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비어있다. 20시 55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돌린다. 정보는 변하지 않는다. 갈등이나 별도의 계획에 대한 메시지는 없다. 이 시점에서 핵심적인 디테일이 명확해진다. 통제 시간을 지났고 친구들과의 연락은 두절되었으며 평소 가던 장소들은 배제되었다. 21시부터 공식적인 조치. 에밀리 카터의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한다. 당직 경찰은 인상착에 마지막 옷차림, 동행인, 그리고 경로를 기록한다. 카타라키 가을로 가는 숲길. 카드에는 3개의 이름이 나타난다. 제시카 벨, 올리비아 리드, 클로이 마틴.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인근 주소 확인, 이웃 신문, 숲길 초입부터 가을까지의 초기 수색 계획. 다음 계획은 가장 가까운 주변인들을 신문하는 것이다. 목록의 첫 번째는 에밀리가 피크닉을 하러 함께 나간 바로 그 3명이다. 이것이 공식적인 시작이다. 이제부터 경로, 수배 전단, 그리고 물가로 가는 길을 따라 수색이 진행될 것이다. 6월 2일 늦은 저녁, 경찰들이 주소를 따라간다. 먼저 벨의 아파트. 부엌 식탁에는 차가 있고 현관에는 모래가 묻은 운동화가 있다. 제시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짧게 대답한다. 다음은 리드의 집. 올리비아는 아버지 곁에 붙어 있고 시선은 자주 바닥을 향한다. 세 번째는 마틴의 아파트. 클로이는 할머니와 소파에 앉아 있고 옆에는 학교 배낭이 있다. 신문은 어른이 동석한 가운데 한 명씩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된다.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에, 누가 봤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3명의 버전은 거의 똑같다. 학교 근처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가 담요 때문에 화를 냈어요. 덤불 쪽으로 달려갔어요. 우리가 불렀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표현은 비슷하고 멈추는 부분도 같다. 시간은 4시에서 6시 사이. 경로는 집, 공원, 집. 그들의 말에 따르면 가을가 숲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담요와 과제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똑같이 대답한다. 공원 때문에 가져갔어요. 그네 옆에 앉았어요. 다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보고서에는 이것이 3명의 일치된 버전으로 기록된다. 동시에 당직 경찰들은 인근 장소를 확인한다. 학교 근처 놀이터는 비어 있다. 벤치에는 10대들이 있지만 저녁에 담요를 든 소녀들은 보지 못했다. 정류장 근처 점원은 낮에는 그 그룹을 기억하지만 저녁에는 아니다. 관제실에 새로운 전화가 걸려온다. 한 남성이 자신을 소개하고 연락처를 남기며 시간을 우토찬다. 그는 가을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목격자는 부모님이 말한 것과 일치하는 2가지를 묘사한다. 체크문에 담요와 패치가 달린 배낭. 시간은 4시경. 장소는 주택에서 물가 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는 4명을 봤고 일렬로 걷고 있었다. 한 소녀는 담요를, 다른 소녀는 배낭을 들고 있었고 세 번째 소녀는 앞에서 나뭇가지를 치우며 걷고 있었다. 아무도 뛰지 않았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았다. 그는 지나가면서 담요가 미끄러져서 바로잡는 것을 보고 돌아봤다. 그 후 그룹은 가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이 디테일은 친구들의 저녁 설명과 충돌한다. 만약 그들이 공원에 앉아 있었고 물가에 가지 않았다면 왜 제3자가 길과 가을에 대해 확신에 차서 말하는가? 만약 에밀리가 달려갔다면 왜 목격자는 4명이 함께 서두르지 않고 가는 것을 보는가? 사건 카드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나타난다.
다묘, 배낭, 숲, 카타라키, 가을.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화를 내고 가버렸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정표가 있는 경로다. 자전거 타는 사람의 전화 이후 수색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밤의 순찰대는 길의 시작부터 첫 번째 구비까지 걸어가며 신선한 신발 자국을 발견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어둡고 조명이 약하며 계획과 인력이 필요하다. 아침에는 확대된 수색, 자원봉사자, 아파트의 물건에서 채취한 냄새를 따라가는 수색견이 투입된다. 부모님에게는 주된 방향이 물가 쪽이라고 알린다. 친구들에 대한 결정도 내려졌다. 그들의 버전은 보고서에 남겨두지만 옆에 시간과 장소 확인 필요라는 메모를 단다. 소녀들에게는 이미 학교에서 서로 힌트를 줄 수 없도록 개별적으로 다시 면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수사에서는 표현이 너무 일치할 때 이것이 표준 절차다. 이렇게 첫 번째 확고한 증거가 나타난다. 숲과 가을로 가는 길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 바로 이것이 수색팀을 공원에서 길로 이끌었고 젖은 땅에는 흔적이 남아있고 옆에는 피크닉 용품이 있었다. 이제 사건은 특정 구역의 조사와 에밀리의 집 물건과 대조할 수 있는 첫 번째 물리적 발견으로 넘어간다. 길에서 발견된 것들은 자전거 타는 사람의 말과 일치했고 소녀들의 이야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다묘, 플라스틱 컵, 젖은 땅에 찍힌 운동화 자국, 모든 것이 학교 근처 공원이 아닌 물가로 이어졌다. 목격자들의 유일한 버전은 문제가 되었다. 그들이 틀렸거나 아니면 경로를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은 초점을 좁히는 것이다. 경찰은 첫 번째 면담 보고서를 검토하고 반복성을 지적한다. 3명 모두의 표현은 멈추는 부분까지 동일하다.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가 화를 냈어요. 덤불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 후로는 보지 못했어요. 시간을 정확히 말해달라고 하면 4시에서 6시 사이라는 모호한 대답이 나온다. 에밀리가 정확히 어디로 달려갔는지 묘사해달라는 요청에는 덤불 쪽으로 라고 한다. 어떤 덤불? 그네 옆에 있는? 그들은 이 다툼을 본 이정표나 사람을 아무도 지목하지 않는다. 별도의 라인은 숲을 부정하는 것이다. 가을에 가지 않았어요. 길로 들어서지 않았어요. 물가에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3개의 다른 아파트에서 3명의 다른 어른들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길 위의 증거는 이미 놓여 있고 이 물건들의 출처는 카터 가족에게 알려져 있다. 다묘는 그들의 것, 컵은 집에서 피크닉용으로 쓰던 세트, 도시락 상자는 뚜껑의 자국과 일치한다. 공원만 있었다는 버전은 이 물건들이 가을로 옮겨진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면담 중의 행동도 주목을 끈다. 소녀들은 우리가 말했듯이, 내가 말했듯이라는 말로 서로를 강화하며 말의 내용을 맞춘다. 누가 다묘를 가져갔나? 누가 배낭을 메고 있었나? 라는 추가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아요. 또는 우리 함께 라는 2가지 대답 중 하나가 나온다. 현관에서 공원까지의 길을 복원하려는 시도에서는 불일치가 나타난다. 한 명은 가게를 통해 갔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바로 마당으로, 3번째는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고 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 물가에 가지 않았다. 에서는 다시 모두가 정확히 일치한다. 수사는 이것을 일상적인 디테일이 없는 일치로 기록한다. 누가 먼저 벤치를 제안했는지, 누가 물을 샀는지, 어디에 앉았는지, 벤치 옆인지 그네 옆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회사가 정말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보통 떠오르는 사소한 일들이 없다. 누가 냅킨을 달라고 했는지, 누가 다묘를 깔았는지, 누가 과자를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길 위에서는 큰 부스러기와 구겨진 포장지가 발견된다. 공원이 아닌 곳에서 간식을 먹었다는 흔적이다. 동시에 시간 기록을 확인한다. 자전거를 탄 목격자는 약 16시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며 가을 쪽으로 일렬로 걸어가는 4명을 묘사한다. 현관 근처 이웃은 3시 30분경에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한 소녀의 겨드랑이에 담요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정류장 근처 점원은 낮에 식료품을 들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 이것은 집, 가게, 길이라는 일관된 라인을 형성한다. 집, 공원이라는 라인은 그들의 말 외에는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대화의 형식이 바뀐다. 부엌에서의 면담은 끝난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미성년자 전문 인력과 함께 분리된 장소에서 재면담이 예정된다. 부모님들에게는 이것이 모순이 있을 때의 표준 절차이며 그룹이 어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전의 시간, 경로, 행동을 우토차기 위한 것이라고 알린다. 법적으로는 수사에 관심 있는 인물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사용된다. 본질적으로는 주요 관심 대상이다. 여기에는 제시카 벨, 올리비아 리드, 클로이 마틴 3명이 포함된다. 이유는 간단하고 문서화되어 있다. 그들의 공통된 버전은 길 위에서의 발견을 설명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에게서 에밀리와의 마지막 접촉과 경로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얻어내야 한다. 이렇게 수색 범위가 좁혀진다. 광범위한 어디든 가능성 있는 곳에서 특정 그룹과 특정 길로. 다음 단계는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동일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개별 신문, 시간과 장소에 대한 말의 확인, 그리고 이미 물가에서 발견된 것과의 대조. 바로 거기서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불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불일치는 길 위가 아니라 학교에서 즉시 나타났다. 경찰이 소녀들의 말을 지난 한 달간의 배경과 대조하기 시작했을 때 오래된 다툼이 드러났다. 이것은 공원에서의 갑작스러운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봄부터 이어져 왔고 한 가지 물건, 인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겨울에 같은 반 친구의 생일이 있었다. 소녀들은 인형 옷을 갈아입히며 놀았다. 파티가 끝난 후 한 치마는 찢어졌고 다른 하나는 사라졌다. 그때부터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인형 옷을 돌려달라고 했다. 제시카는 그것이 자신의 세트라고 대답했다. 올리비아는 그녀의 편을 들었다. 클로이는 옆에 붙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했다. 담임 선생님은 이것을 개인 간의 갈등으로 기록했다. 일지에는 징계 조치 없이 부모님과 상담했다는 메모가 있다. 봄이 되어도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소녀들은 따로 앉았다. 공예 시간에 재료를 두고 다퉜다. 누가 천을 가져가고 누가 가위를 가져가는지. 게시판의 그림에는 한 서명이 수정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그림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된 것을 발견했다. 선생님은 수정했지만 관찰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그룹 내 마찰, 사소한 일로 다툼. 이것은 건조하게 들리지만 연대 기적으로 중요하다. 이 그룹은 이미 누가 옳은지를 겨룰 이유가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의 증언은 그림을 보완한다. 다른 반의 두 소녀는 봄에 에밀리가 인형을 가지고 하는 집놀이에 더 이상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같았다. 네가 다 망쳐. 옷을 이상하게 입혀. 드레스 돌려줘. 한 남학생은 사물함 근처에서의 말다툼을 기억했다. 에밀리는 액세서리가 든 상자를 들고 있었고 제시카는 이건 우리 거야 라고 말했고 뚜껑이 닫히고 상자는 에밀리의 배낭으로 돌아갔다. 밀치는 것은 없었고 단지 말과 닫힌 뚜껑뿐이었다. 여러 아이들의 부모님은 학교 채팅을 통해 확인했다. 장난감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선생님도 알고 계세요. 6월 2일 일주일 전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갈등이 집에서 다시 불거졌다. 에밀리는 인형이 든 상자를 창고에서 꺼내달라고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머니가 도와주었고 확인하는데 몇 분이 걸렸다. 이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하지만 6월 2일 아침 학교 사물함에서 에밀리는 올리비아와 클로이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폭도 당번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잘 해결하자. 수업 끝나고 얘기하자. 감정 없는 표현이었지만 협상하는 톤이었다. 수업 끝나고 계획은 여러 출처에서 확인된다. 이웃 마당의 친구는
피크닉 가서 다 얘기하자는 초대를 들었다. 부모님 채팅방에는 여름 축제에 대한 학교 포스터 사진이 올라왔고 그 아래에 올리비아의 댓글이 있었다. 오늘 시간 있으니 만날 수 있겠다. 공예 선생님은 목요일 수업 취소가 소녀들에게 자유로운 저녁 시간을 주었다고 말한다. 종합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나자는 계획으로 이어진다. 어른들 없이 별도의 장소, 별도의 시간, 여기서 그들의 초기 버전과의 주요한 단절이 발생한다. 만약 갈등이 오래되고 눈에 띄었다면 에밀리가 갑자기 화를 내고 달려갔다는 설명은 너무 단순해 보인다. 정확히 무엇에 화를 냈는지 우토치해달라고 하면 3명 모두 공통된 공식을 반복한다. 다묘 때문에, 말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게시판에 수정된 서명, 공예 시간의 천다툼, 쉬는 시간의 별도 자리, 사물함 근처의 대화 등 장기간의 긴장을 나타내는 많은 사실들이 있다. 우연한 폭발은 더 이상 지난 몇 달간의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신문을 받은 같은 반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같은 역학을 묘사한다. 그룹에는 리더와 추종자가 있었고 인형 주제는 주기적으로 거론되었으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오래된 불만으로 돌아갔다. 이 말에는 평가가 없으며 단지 반복되는 디테일만 있다. 같은 인형, 누구 것인지에 대한 같은 다툼.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에밀리와 새 친구 사이에는 가을가로 산책을 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갈등이 있었다. 공원에서의 갑작스러운 화라는 버전은 근거를 잃는다. 다음 논리적인 단계는 개별 신문을 통해 분단위로 경로를 추적하여 소녀들이 피크닉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언제부터 디테일과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개별 신문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분 단위로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실종 후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다른 사실이 드러난다. 바로 여기서 그림이 깨지기 시작한다. 6월 2일 저녁, 마당에서 첫 수색이 진행 중이다. 부모님들이 길로 가는 경로를 둘러보고 있다. 이웃들이 학교 근처 놀이터를 확인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다. 수색하는 사람들 중에 소녀들은 없다. 용의자들의 부모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집에서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다. 벨 가족은 저녁 식사, 샤워, 만화 영화. 리드 가족은 숙제와 독서. 마틴 가족은 할머니와의 대화와 이른 잠자리. 에밀리나 그녀의 가족에게 단 한 통의 자발적인 전화도 없다. 수색에 동참하려는 시도도 없다. 22시 30분경 당직 경찰들이 다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건다. 소녀들은 이미 자고 있다. 집 단체 채팅방의 공지를 봤는지 확인한다. 대답은 전달받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확하다. 본질적으로는 참여가 없다. 수사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날 밤 수색에 참여하지 않았다. 6월 3일 아침, 동네에 전단지가 붙는다. 길 위에서 수색팀이 작업 중이다.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연락을 유지하고 재면담에 대비하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때 서쪽 외곽의 쇼핑센터 CBCB 영상이 나타난다. 시간은 10시 40분에서 10시 55분 사이. 영상에는 3명이 들어온다. 함께 걷는다. 한 명은 패치가 달린 익숙한 배낭을 메고 있다. 액세서리 매장 진열대 앞에서 멈춘 후 아이스크림 키오스크로 향한다. 지불은 소액 지폐와 동전으로 한다. 쟁반에는 와플콘 2개와 컵 하나가 있다. 푸드코트, 난간 옆에 앉는다. 영상에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제스처는 차분하다.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꺼내놓지 않는다. 서두름이나 수색계의 인상은 보이지 않는다. 카메라는 더 많은 디테일을 포착한다. 출구에서 그들은 길거리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춘다. 한 명은 비닐봉지에 접어넣은 담요를 바로잡고 다른 한 명의 손목에는 작은 장식이 달린 머리끈이 있다. 10시 54분, 그룹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 시야에서 사라진다.
돌아오는 경로는 보이지 않지만 동네가 이미 에밀리를 찾고 있을 때 아침에 쇼핑센터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영상에 남아있다. 동시에 부모님과 자원봉사자들은 수색을 계속한다. 채팅방에는 현관, 지하실, 버스 정류장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온다. 제시카, 올리비아, 클로이의 이름은 수색 참여자로 거론되지 않는다. 그들의 가족은 소녀들이 집에 있으며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한다. 쇼핑센터 영상이 발견될 당시 이 입장은 이미 현실과 달랐다. 아침에 그들은 함께 집 밖에 있었다. 수사는 이 행동을 실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기록한다. 표현은 건조하다. 수색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 다음 날 아침 쇼핑센터에 있었음. 실종자 가족에게 불안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음? 이것은 성격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징후들이다. 오랜 갈등과 이야기의 불일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배경은 의심을 증폭시킨다. 만약 6월 2일 저녁에 그들이 공원에 앉아 있다가 헤어졌다면 왜 6월 3일 아침에 3명이 만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가? 만약 그들의 버전이 화를 내고 도망갔다라면 왜 수색에 한 발짝도 나서지 않는가? 영상을 본 후 결정은 명백하다. 개별 신문은 6월 2일의 매분과 6월 3일 아침에 모든 걸음을 우토차며 블리자이시의 시간에 진행된다. 이제부터 보고서에는 경로, 영수증, CCTV 영상과 대조할 수 있는 불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개별 신문은 가장 가까운 시간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녀들이 각자 사무실에 앉기 전에 리드의 아파트에서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깨뜨리는 물건이 나타난다. 조사는 부모님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자발적인 접근, 자와 태그를 이용한 사진 촬영. 현관 매트 옆에는 올리비아의 밝은 색 운동화가 있다. 밑창에는 말라붙은 진흙 덩어리가 있다. 홈에는 젖은 흙에 얇은 막이 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밑창 무늬에는 대충 씻어서는 제거되지 않는 층이 남아있다. 절차는 표준적이다. 운동화는 압수되어 각각 종이 봉투에 포장된다. ORL, ORR,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다. 전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 밑창, 안창, 신발끈을 클로즈업으로 찍는다. 밑창의 흙 샘플은 멸균된 주걱으로 채취한다. 재료는 봉투에 담아 밀봉한다. 바닥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문 앞 매트와 현관 계단에서 대조 샘플을 따로 채취한다. 부모님들이 밀봉 테이프에 서명한다. 보관 절차는 기록된다. 동시에 가을 근처 팀은 대조 샘플을 채취한다. 세 지점, 길 가장자리, 풀이 눌린 물가, 구겨진 포장지가 발견된 구비, 각각 MP1, MP2, MP3 코드가 부여된다. 샘플은 건조, 포장되어 동일한 실험실로 전달된다. 일지에는 비교가 정확하도록 동일한 채취 방법을 기록한다. 분석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먼저 시각적으로 색상, 가소성, 입자 크기, 그 다음 입도 분석, 광물학, 식물성 미세, 입자. 매개 변수는 표에 기록된다. 기다리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 동안 수사관들은 개별 면담을 위한 질문을 계속 준비하지만 이미 토양 분석 결과를 염두에 둔다. 운동화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다. 아동용 사이즈, 깊은 홈이 있는 밑창, 마른 목골 무늬. 이것은 흙이 평평한 밑창보다 홈에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소녀들이 정말로 학교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다면 숲길에 특징적인 흔적이 없어야 한다. 공원은 아스팔트와 타일, 가을 근처 길은 젖은 점토질 토양. 결과는 저녁에 나온다. 표현은 명확하다. OR, LOR, R로 표시된 신발 밑창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은 카타라키 가을 근처 길 가장자리와 물가에서 채취한 MP1, MP2, MP4 샘플과 입도 및 광물학적 구성이 동일하다. 모든 것이 일치한다. 모래와 먼지의 비율, 미세한 석영 입자의 혼합,
식물 잔류물이 포함된 특징적인 점토질 구성. 현관 매트와 계단의 대조 샘플은 이러한 구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알리바이를 직접적으로 타격한다. 물가에 가지 않았다는 버전은 근거를 잃는다. 올리비아의 신발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묘사하고 길 위의 증거가 가리키는 바로 그 경로의 흔적이 있다. 이 순간부터 질문의 범위가 바뀐다. 가을에 갔었나? 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했고 언제 에밀리와 헤어졌나? 다음 논리는 간단하다. 3명 각각을 개별적으로 불러 실험실 결과를 제시하고 반응을 기록한다. 다음 단계는 숲으로 가는 길을 초단위로 복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일반적인 표현 뒤에 디테일을 숨길 수 없다. 개별 면담을 준비하는 동안 분위기를 바꾸는 문서가 도착한다. 검시관의 소견서. 표현은 짧고 냉정하다. 손목에 묶인 흔적, 질식의 징후, 기도에 물이 있음. 이것은 실종이 아니다. 힘을 사용한 후 물에 잠기게 한 것이다. 시신검안은 항목별로 기술되어 있다. 양손에는 폭이 몇 밀리미터인 대칭적인 선형 흔적이 있다. 가장자리는 찢어진 부분 없이 매끄럽다. 압박의 특징은 부드러운 끈이나 얇은 밧줄을 가리킨다. 팔뚝에는 마찰로 인한 찰과상이 있다. 무릎과 정강이에는 흙과 풀 위에서의 낙상과 일치하는 표면적인 손상이 있다. 몸통 측면에는 작은 타박상이 있다. 다음은 호흡기 계통이다. 저산소증의 징후가 기록되어 있다. 내부에는 물흡인의 흔적이 있다. 이것은 육지에서의 우연한 실신이 아닌 익사의 핵심 지표다. 점막에는 점상 출혈이 있다. 이것은 장기간의 산소 결핍을 기록한다. 이러한 현상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은 외부의 힘이다. 머리와 목에는 골절이 없다. 연조직은 부어 있지만 목에 특징적인 자국은 없다. 이것은 올가미에 의한 교사를 배제한다. 구강 내부는 이물질로 인한 전형적인 외상이 없다. 즉, 기도가 물건이 아닌 물에 의해 막혔다. 그림은 일련의 순서로 맞춰진다. 손을 묶고, 땅에 눕히고, 물가로 옮기고, 물에 담그는 것. 버브약 블록은 시간 간격도 가리킨다. 다양한 강도의 출혈은 충격이 순간적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한 번의 타격이나 한 번의 잡아당김이 아니었다. 찰과상이 생기고 초기 흔적이 희미해지며 장기간의 스트레스 징후가 나타날 만큼 충분한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초단위가 아닌 분 단위다. 강역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외상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했다고 강조한다. 별도의 부분은 흔적학이다. 피부와 옷에는 길에서 수집된 것과 유사한 토양 입자가 있다. 미세한 석영 입자, 점토 먼지, 식물, 잔류물. 올리비아의 신발 분석 결과에 이미 기술된 구성과 일치한다. 이것은 간접적이지만 사건 현장과 마지막 순간을 연결하는 견고한 고리다. 중요한 단서, 외부 성인과의 싸움 흔적이 없다는 점이다. 더 강한 공격자에 저항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깊은 찢어짐이나 뚜렷한 방어 상처가 없다. 손상은 비슷한 신체 능력을 가진 여러 사람에 의한 제압, 울퉁불퉁하고 젖은 표면에서의 이동, 그리고 여러 번의 낙상과 일치한다. 수사에서는 이것이 한 가지를 의미한다. 우연히 넘어져 익사했다는 시나리오는 증거와 맞지 않는다. 옷에는 소매 끝과 밑단에 국부적인 오염이 있다. 이것은 손을 묶고 젖은 땅 위로 끌고 간 것과 일치한다. 주머니에는 동전과 물에 젖은 종이, 냅킨이 있다. 전자기기는 없으며 따라서 손상 흔적도 없다. 화학 독성학 분석에서는 물과 접촉하기 전에 의식을 잃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적인 표현은 직접적이다. 사망은 외부의 힘을 동반한 익사로 사전에 손이 묶인 상태에서 발생했다. 사고 가능성은 배제된다. 사건에는 친구들의 이야기에는 없는 정도 된 일련의 행동이 나타난다. 묶고, 이동하고, 물. 이제 수사는 2가지 라인으로 진행된다. 누가 언제 붙잡았는지, 누가 주도했으며
누가 가을로 가기로 결정했는지, 이 점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말로 논의되지 않으며 분 단위로 역할별로 채워져야 한다. 이 점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말로 논의되지 않으며 분 단위로 역할별로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때 보고서의 방향을 바꾸는 듯한 새로운 디테일이 나타난다. 우토차는 동안 한 소녀가 ATV를 탄 10대가 있었어요 라는 말을 무심코 던진다.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근거 없이 던져진 말이지만 이제 이것은 기록된다. 만약 정말로 외부인이 있었다면 역할의 라인이 바뀐다. 만약 아니라면 수사관들 앞에는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다음은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지리. 숲은 좁고 길은 흙길이며 물가에는 계단이 있는 곳도 있다. 기계를 타고 지나갔다면 타이어 자국과 회전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아침 현장 조사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젖은 점토질 토양에는 다양한 크기의 신발 자국과 끌린 흔적만 있다. 이것은 현장 조사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은 사람과 소음이다. 이웃집 창문들이 길을 향해 있다. 주민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다. 엔진 소리를 들었는지, 먼지 구름을 봤는지, 숲 가장자리에서 기계를 봤는지. 대답은 일치한다. 6월 2일 저녁에는 엔진 소리가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주된 길을 따라 지나가는 자전거 소리를 들었다. ATV는 아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고서의 구절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반복한다. 걸어가는 4명만 봤고 근처에 기계는 없었다. 다음 블록은 소유주들이다. 등록된 ATV 목록과 보관 장소를 따라 동네를 조사한다. 개인차고, 외곽의 마당, 고속도로 근처 정비소. 그 구역에서 가끔 타는 3명의 소유주를 확인한다. 모두 기계는 제자리에 있고 타이어에는 젖은 강둑이 아닌 길에 맞는 마른 먼지가 있다. 두 사람은 6월 2일 차고 근처 카메라 영상을 제공한다. 해당 시간대에 출차 기록이 없다. 영상은 복사되어 첨부된다. 동시에 길입구 근처 가게들을 확인한다. 정류장 근처 가게에는 외부 감시 카메라가 있다. 현장팀은 15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의 영상을 검토한다. 영상에는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목줄을 1개가 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ATV는 보이지 않는다. 가을에 인접한 정원협동조합의 경비원도 같은 말을 한다. 그날 저녁 기계는 지나가지 않았고 차당이는 닫혀 있었으며 흙의 흔적은 없다. 공식적인 부분도 확인한다. 6월 2일자 지역 당직 보고서. 엔진 소음이나 길 위에서의 경주에 대한 불만은 없다. 지역 경찰관은 확인한다. 여름 초에 10대들이 공터로 드물게 나가지만 덤불과 좁은 구비가 있는 이 통로에서는 아니다. 현장 상황도 이와 일치한다. ATV가 걸리거나 명백한 흔적을 남길 복잡한 지형과 많은 뿌리가 있다. 그 후 수사는 소녀들의 말로 돌아간다. 그들의 10대는 이름, 묘사, 옷차림, 이동 방향이 없다. 인상착의가 없다. 키, 헬멧, 기계 색상, 행동이 없다. 마주오고 있었는지, 추월했는지, 멈췄는지, 소리, 시간, 반응을 우토찬다. 대답은 모호하다.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어디선가 들었어요. 한 명에게는 10대가 산책 초반에 지나가고 다른 한 명에게는 이미 다툰 후, 세 번째에게는 확실하지 않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분 단위의 일치는 없다. 흔적학은 더 엄격하게 말한다. 소녀들의 말에 따르면 ATV가 지나갔어야 할 길 위에는 특징적인 무늬의 타이어 자국이 하나도 없다. 점토질 가장자리에는 그러한 자국이 몇 시간 동안 남아 있었을 것이다. 대조구역에도 접근례도 없다. 반면 신발 자국은 구별할 수 있다. 작은 밑창, 아동용 운동화의 큰 무늬, 다른 무늬에 또 다른 흔적. 이 모든 것이 물가로 가던 그룹의 크기와 일치한다. 주민신문은 하루 종일 이어진다. 저녁의 중간 결과를 요약한다.
ATV를 탄 10대라는 버전은 어떤 독립적인 출처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눈, 소리, 영상, 땅 위의 흔적, 어떤 소유주도 해당 시간대에 숲 통로로 들어가지 않았다. ATV가 가을로 나갈 수 있는 장소는 지도에 X로 표시되어 있다. 카메라와 목격자들도 그곳에서 기계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 구절이 나타난 동기가 남는다. 사건의 맥락에서는 분명하게 읽힌다.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룹 옆에 성인 인물을 만들려는 시도. 이것은 경로를 돌리거나 소음을 설명하기 위해 외부인을 추가해야 할 때 10대들의 이야기에서 매우 흔한 디테일이다. 에밀리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물이 확인 가능한 어떤 지점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결론은 건조하게 작성된다. 미확인 ATV 탑승 10대에 대한 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기술적인 단계다. 이것은 외부 참여자를 관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길을 따라 걷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되돌린다. 이후 계획은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개별 신문은 활성 단계로 전환되어 분 단위로 경로를 반복하고 이미 수집된 자료를 제시한다. 카메라 영상, 신발의 흙, 검시관의 소견, 기계 흔적의 부재. 3명 각각은 일반적인 표현 없이 장소, 시간, 행동을 명시하며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한다. 바로 이 불일치 위에서 물가에서의 사건 순서가 맞춰지기 시작할 것이다. 개별 신문을 준비하는 동안 학교 서류 처리, 책상 위에 놓인다. 2개에는 괴롭힘에 대한 기록이 있다. 날짜를 보면 겨울부터 이어져 왔다. 쉬는 시간의 조롱, 놀이에서의 소외, 팀에 넣지 마. 표현은 건조하지만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자주 반복된다. 생활기록부에서 발췌한 내용, 제시카 벨에 대해 물건과 지위 때문에 동료들과의 갈등을 유발함, 리더십 확인을 요구함, 어른의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함. 올리비아 리드에 대해 논쟁적인 상황에서 리더를 지지함, 우리 그들이라는 집단적 경향이 있음, 압박수단으로 무시를 사용함. 별도로 담임 선생님의 메모, 같은 반 여학생에 대한 언어적 압박 사례 상담 실시 역학이 불안정함. 클로이 마틴에 대한 표현은 다르다. 암시를 잘 받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주도권을 따름, 자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음.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공회 시간에 재료를 주지 않겠다고 다툰 것과 학교 놀이터에서 한 소녀를 쉬는 시간 내내 놀이에 끼워주지 않은 무시 사건. 2 경우 모두 학급 일지에 가족과 상담했다는 메모가 있다. 문서의 결론은 직접적이다. 제시카와 올리비아의 압박 행위에는 선례가 있다. 수사에서는 이것이 성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맥락이다. 이 배경 위에서 개별 신문은 새로운 과제를 얻는다. 길 위에서 역할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그리고 그룹이 물가로 가기 전에 누가 대화의 분위기를 주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개별 신문은 바로 이를 위해 필요하다. 역할 분담과 물가로 가기 전에 대화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결정이 내려졌다. 부모와 아동 심리학자가 동석한 가운데 1명씩 신문하고 영상으로 녹화하며 고정된 질문 목록을 사용한다. 긴장은 간단하고 냉혹하다. 친구들의 도움 없이 누구의 버전이 먼저 무너질 것인가? 가장 어린 클로이 마틴부터 시작한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사무실, 유리잔에 물, 티슈 상자, 책상에는 수사관, 심리학자, 법정 대리인이 앉아 있다. 표현은 차분하고 단조롭다. 경로를 이해하고 싶어요. 시간을 확인해야 해요. 단계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작하기 전에 절차를 설명하고 녹화를 켜고 컨디션을 우토찬다. 질문은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진행된다. 현관에서 길로, 길에서 물가로. 처음에 클로이는 이전의 패턴을 반복한다. 공원, 벤치. 에밀리가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시간을 우토차는 질문에는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대답한다. 담요에 대해서는 함께 들었어요.
가을에 대해서는 가지 않았어요. 심리학자는 벤치, 그네, 누가 왼쪽에 앉았고 누가 오른쪽에 앉았는지 묘사해달라고 한다. 대답은 모호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이정표가 지목되지 않았다고 기록된다. 다음으로 증거를 제시한다. 먼저 CCTV 영상. 6월 3일 아침 3명이 함께 아이스크림 키오스크.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한다. 그 다음은 토양 분석 실험실 결과. 올리비아의 운동화에 가을 근처 길과 일치하는 점토질 흙 자국. 표현은 압박 없이, 하지만 직설적으로 들린다. 이것은 공원에서 집으로라는 말과 모순됩니다. 클로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절차적인 속임수를 사용한다. 수사관이 말한다. 올리비아는 이미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책임을 지우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침묵. 심리학자는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진실만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방은 조용하고 녹화는 계속된다. 대답이 바뀐다. 클로이가 말한다. 우리는 결국 길로 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덤불 뒤로 돌아갔어요. 담요는 펴지 않았어요. 뿌리 위에 앉았어요. 경로가 나타난다. 가게에서 길로, 길에서 물가 쪽으로. 공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라고 그녀는 몇 분 후에 말한다. 이것이 이전의 말과 첫 번째 명백한 불일치다. 다음 지점은 물가에서의 접촉이다. 클로이는 소매를 잡아당기고 말다툼하고 밀치는 것을 묘사한다. 심리학자는 평가하지 말고 행동만 나열해달라고 요청한다. 클로이는 손목을 잡았어요. 라고 말한다. 에밀리의 손에 난 자국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짧게 대답한다. 끈이 있었어요. 어디서? 배낭에서? 끈. 묶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게는 아니지만 흔들지 못하게 라고 묘사한다. 표현은 전문 용어 없이 간단하다. 보고서에는 정보가 검시관이 기록한 것, 부드러운 끈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메모가 붙는다. 다음은 이동이다. 땅 위로 끌었어요. 그녀는 넘어졌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클로이는 말을 더듬다가 다시 멈춘다. 수사관은 경로로 돌아간다. 어디에 서 있었는지, 누가 왼쪽에 있었는지, 누가 앞에 있었는지. 말들이 줄을 선다. 제시카가 어디로 갈지 말했어요. 올리비아가 더 세게 잡았어요. 나는 뒤에 있었어요. 심리학자는 기록한다. 역할이 분담되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화와 도망이 아니라 공동 행동의 연속이다. 물에 대한 질문은 세부 사항을 파고들지 않고 한다. 어떻게 물가에 가게 됐나? 데려갔어요? 누가 잡았나? 우리 둘이. 너도? 네. 톤은 차분하게 유지된다. 보고서에는 제압에 참여했음을 인정함이라는 메모가 추가된다. 법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단지 말의 사실적인 내용만 기록한다. 클로이는 ATV를 탄 10대에 대해서도 우토찬다. 그는 없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가 혼나지 않으려고 꾸며낸 말이에요. 라는 구절은 그대로 기록된다. 이렇게 거짓 단서 중 하나가 그녀의 이야기에서 이미 배제된다. 이것은 이전의 확인 블록의 중요한 자물쇠다. 증거에 대한 부분이 끝나자 수사관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분단위로 길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한다. 클로이는 더 이상 공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같은 라인이 들린다. 가게, 길, 물. 사시경이라는 시간은 자전거 타는 사람의 증언과 일치한다. 가장자리와 뿌리에 대한 묘사는 현장에서 본 것과 일치한다. 담요를 펴지 않았다는 것은 접힌 채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 신문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끝난다. 녹음은 저장되고 양측은 현재로서는 질문이 없음을 확인한다. 요약에는 주요한 소식이 기록된다.
클로이 마틴이 첫 자백을 하고 이전 버전의 핵심 요소, 장소, 행동, 손 묶기, 10대의 부재를 수정한다. 3명의 침묵의 벽이 첫 번째 고리에서 무너졌다. 이것이 면담의 구성을 바꾼다. 다음은 제시카와 올리비아의 차례다. 같은 자료와 역할에 대한 우토치 사항을 가지고 대화는 물가에 있었나에서 각 구간에서 누가 무엇을 했나로 넘어가고 모든 디테일은 흔적, 시간, 물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제시카와 올리비아의 차례다. 같은 자료, 같은 역할에 대한 질문. 클로이는 이미 길, 손 묶기, 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질문은 공중에 떠 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그녀의 말을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어린아이에게 떠넘길 것인가? 제시카 벨이 먼저 들어온다. 절차는 표준적이다. 녹화, 권리 설명, 부모와 심리학자 동석. 처음에는 이전의 라인을 고수한다. 공원, 벤치, 화. 수사관은 지늘기 묻은 올리비아의 운동화 사진과 실험실 소견서를 내놓는다. 그 다음 클로이의 증언 일부를 읽어준다. 좁은 길로의 전환, 담요를 펴지 않음, 물가 뿌리 위에 서 있었음. 제시카는 물을 달라고 한다. 조금 더 가까이 갔을 수도 있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누가 에밀리의 손목을 잡았나? 라는 추가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녀에게 두 번째 구절을 읽어준다. 둘이서 잡았다. 침묵. 새로운 버전이 나타난다. 나는 단지 옆에 서 있었다. 모수는 기록된다. 올리비아 리드의 그림도 비슷하다. 공원으로 시작한다. 6월 3일 아침 쇼핑센터 CBC 비영상을와 토양 분석 결과 인쇄물을 받는다. 클로이의 배낭에서 나온 끈에 대한 말을 읽어준다. 올리비아는 처음에 머리끈에 대해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봉지에서 나온 리본에 대해 말한다. 수사관은 옆 주머니에 끈이 없는 배낭 사진을 보여준다. 질문은 짧다. 어디에 있나? 대답은 모르겠다. 보고서에 또 다른 불일치가 기록된다. 다음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클로이의 일치하는 디테일을 제시한다. 누가 먼저 갔는지, 누가 담요를 들었는지, 물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제시카는 잠시 후 어디로 갈지 알려줬다고 말한다. 올리비아는 더 세게 잡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가장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다. 무서웠다는 식으로 대답한다. 그들에게 의료 소견서를 읽어준다. 손목에 묶인 흔적, 저산소증, 기도에 물이 있음. 우연히 넘어졌다는 버전은 검시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 없이 말해준다. 이 시점에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버전은 서로 그리고 클로이와 달라진다. 제시카는 4시에서 6시 사이, 올리비아는 5시경, 클로이는 4시 이후. 누가 담요를 들었나? 제시카는 올리비아, 올리비아는 번갈아 가며, 클로이는 올리비아. 누가 끈을 가져갔나? 제시카는 기억나지 않아요. 올리비아는 배낭에 있었어요. 클로이는 올리비아가 꺼냈어요. 이러한 불일치가 바로 압박점이다. 물건과 현장의 흔적이 일치할 때 같은 행동을 3가지 다른 방식으로 묘사할 수 없다. 휴식 후 누가 어디서 언제 라는 스키마에 따라 질문을 한다. 각자에게 표시가 있는 별도의 길 지도가 주어진다. 제시카는 물가로 가는 구비를 표시한다. 올리비아도 같은 곳에 X 표시를 한다. 그들에게 다시 클로이의 손목을 잡았다는 구절을 읽어준다. 제시카는 침묵하다가 왼쪽을 잡았다고 말한다. 올리비아는 오른쪽이라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가장자리로의 이동을 확인한다. 뿌리, 미끄러운 진흙, 눌린 풀. 모두 현장 조사와 일치하는 주요 디테일을 묘사한다. ATV를 탄 10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두 사람 모두 톤을 바꾼다. 제시카는 없었다. 올리비아는 우리가 꾸며낸 말이다. 보고서에는
외부 참여자는 신문 대상자들의 말에 따라 배제됨이라고 기록된다. 거짓 단서는 그들의 증언으로 종결된다. 증거와 클로이의 말이 검시관 및 흔적학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두 사람 모두 자백하기 시작한다. 표현은 간단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공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길로 들어섰어요. 물가에서 잡았어요. 끈과 끌고 가기가 있었어요. 역할은 클로이와 같이 분배된다. 제시카가 방향을 지시했고 올리비아가 더 강하게 붙잡았으며 클로이가 뒤따랐다. 출발 시간은 15시 30분경, 길로 들어선 시간은 16시 0분경. 이 시점들은 자전거 타는 사람의 증언 및 CCTV 시간 기록과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새 이야기가 핵심적인 지점, 경로, 묻기, 물가, 외부인 부재에서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그 돌파구다. 화를 내고 도망갔다. 는 라인은 공식적으로 사건에서 사라진다. 이제 수사는 분 단위로 복원된 스키마로 넘어간다. 뿌리 근처에서 누가 첫 마디를 했는지, 역할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물가로 가기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지도, 증거, 그리고 이미 일치된 증언에 의존하여 다음은 분 단위로 복원된 스키마지만 이제는 직접 들은 이야기다. 3명 모두 자백했다. 그렇다면 퍼즐을 완전히 맞출 수 있다. 질문은 하나 남는다. 이것은 우연한 폭발이었는가? 아니면 미리 계획된 끝장을 보기 위한 만남이었는가? 자백 요약에서는 시작 디테일이 일치한다. 주도자는 제시카. 이유는 인형과 액세서리에 대한 오랜 다툼. 초대 문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렸다. 피크닉 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장소는 사람 없는 곳 카타라키 가을로 가는 길으로 선택했다. 시간은 학교 끝나고 바로 밝고 동아리 활동이 없는 시간. 담요와 음식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묶기 위한 끈은 올리비아의 배낭에 있었다. 이것은 나중에 사진에서 빠져있던 바로 그 옆 주머니 끈이다. 클로이는 확인한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 다음은 경로다. 집, 정류장 근처 가게, 덤불 뒤로 돌아감. 뿌리가 있는 곳이 그들의 지점이다. 담요는 펴지 않았다. 대화는 바로 인형에 대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돌려줘. 이건 우리 거야. 거짓말하지 마. 역할은 말없이 정해졌다. 제시카는 분위기와 방향을 주도한다. 올리비아는 수행하며 더 강하게 붙잡는다. 클로이는 뒤에서 요청이 있을 때 돕는다. 3명 모두 같은 말을 한다. 다툼은 금세 제자리에 놓기로 변했다. 이것은 보고서의 직접적인 인용문이다. 행동은 건조하고 동일하게 묘사된다. 손 묶기, 흔들지 못하게 부드러운 끈으로. 밀치고 잡아당기기, 물 방향으로. 젖은 땅 위로 끌기, 저항이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 때. 말, 조롱과 돌려주어의 반복. 목록에는 물건으로 때리거나 무거운 것을 사용한 흔적은 없다. 모든 것은 3명이서 손으로 했다. 이것은 손상 그림과 일치한다. 찰과상, 타박상, 마찰 흔적, 손목의 자국. 마지막 구간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묘사하지만 순서는 모두에게서 일치한다. 가장자리로 데려갔다. 붙잡았다. 물은 차갑고 탁했다. 옷은 소매 끝이 젖었다. 이것은 검 안에서도 보인다. 검시관이 기록한 점상 출혈과 기도에 있는 물은 그들의 물에 잠겼다는 말을 뒷받침한다. 몇 분이 걸렸다. 아무도 어른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옆으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 후 같은 길로 빠르게 퇴각하고 담요를 접고 포장지를 버렸다. 집에서는 옷을 갈아입었다. 아침에는 쇼핑센터와 아이스크림. 이 연결고리들은 CCTV와 현장 발견물로 확인된다.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일치한다. 올리비아의 운동화에 있는 흙은 가을 근처의 흙과 동일하다. 현장의 신발 자국은
그들의 밑창 크기와 무늬와 일치한다. 자전거를 탄 목격자는 16시경 물가로 일렬로 걸어가는 4명을 보았다. 끈은 올리비아의 배낭에서 나왔고 옆 주머니에 없다. ATV를 탄 10대는 그들의 증언과 동네 조사에서 부재한다. 공원, 벤치, 화, 도망이라는 버전은 최종적으로 사라진다. 별도의 매듭은 의도다. 소녀들의 표현은 뉘앙스는 다르지만 공통된 의미는 하나다. 교훈을 주다. 사과하게 만들다. 우리 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그들은 법적인 의미에서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합의된 경로, 공동 행동,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장소를 미리 선택했음을 인정한다. 이것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외부적인 자극제나 우연한 요인은 기록되지 않았다. 모든 단계는 초청부터 물가까지 그들의 결정이다. 백에 따라 분단위 매트릭스가 펼쳐진다. 15시 30분 마당에서 출발. 15시 45분 과자와 주스 구입. 16시경 길 진입. 그 다음 뿌리, 손묶기, 이동. 물까지의 강역은 몇 분이지만 멈춤과 제시카의 지시가 있었다. 제압은 둘이서, 클로이도 잡았다고 확인한다. 이것은 의료 보고서에 성인과의 싸움 흔적 불일치와 일치한다. 또래 수준의 충격이지만 합의된 것이다. 주장된 학대도 사건의 구조에 들어맞는다. 말, 밀치기, 손목 제어, 강요된 행동,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을 때 중단을 거부함. 3명 중 아무도 도움을 청하거나 떠나거나 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 후 그들은 동시에 침묵을 지키고 공원의 벤치에 대한 공통된 공식을 제시했다. 이 자백 요소는 평가에 중요하다. 경로를 숨기려는 시도는 전반적인 행동 라인의 일부다. 결과는 간단하고 냉혹하게 들린다. 완전한 행동 순서가 확인되었다. 동기는 오랜 다툼과 누가 우위인지를 보여주려는 복수, 결말은 제압 상태에서 물에 잠기는 것. 단계는 증언, 흔적학, 의료 소견으로 합의되고 확인되었다. 사고 가능성은 배제된다. 범죄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고의적인 힘의 사용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제 이야기는 사실에서 법률적인 영역으로 넘어간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자, 역할, 시간 기록, 장소. 캐나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다. 이것을 저지른 아이들이 12살이 되지 않았을 때 법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것이 다음 블록에서 다룰 내용이다. 검찰의 결정, 책임 연령, 그리고 시스템이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다음 단계는 더 이상 말이 아닌 시연이다. 카타라키 가을 근처 길에서 현장 검증이 예정된다. 지역은 테이프로 봉쇄된다. 원뿔을 세우고 지점 번호를 매긴다. 입회인, 구조대원, 아동심리학자, 부모들이 참석한다. 연속적인 비디오 녹화가 진행된다. 마네킹은 키와 몸무게가 비슷하고 관절이 움직이며 손목에는 묶는 것을 모의하기 위한 부드러운 끈이 달려있다. 긴장은 간단하다. 아이들이 자백에서 묘사한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절차는 모두에게 동일하다. 한 명씩 서로 접촉 없이, 먼저 마네킹 없이 경로를 건조하게 달려본다. 집을 가상의 시작점으로 하여 길의 시작을 잡는다. 소녀에게는 그날처럼 빈 배낭과 접힌 담요가 주어진다. 심리학자가 옆에서 걷고 수사관이 짧은 질문을 한다. 어디서 돌아섰나? 어디에 서 있었나? 누가 먼저 갔나? 시간은 태블릿에 기록하고 걸음은 길 가장자리를 따라 줄자로 잰다. 자전거 타는 목격자의 표시는 소녀가 우리는 일렬로 걸었어요 라고 가리키는 장소와 비교한다. 시간, 거리, 구비가 이미 자료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 클로이가 먼저 지나간다. 그녀는 덤불 뒤에 구비를 보여주고 멈췄던 뿌리를 가리키며 담요를 펴지 않았다고 한 장소를 지목한다. 다음은 마네킹이다. 수사관이 그것을 땅에 눕히고
심리학자는 이것이 훈련용 모의이며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클로이는 신문에서 말했듯이 끈으로 손목을 잡는 것과 짧은 잡아당김으로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시연한다. 땅 위로 끌었다고 한 곳을 보여준다. 수사관이 깃발을 꽂는다. 이것은 이전에 끌린 흔적이 기록된 부드러운 점토질 토양 구간이다. 물가에서 클로이는 위치를 지정한다. 나는 뒤에, 올리비아는 오른쪽에, 제시카는 왼쪽에. 마네킹은 자백에서 언급된 수준까지 물에 담근다. 비디오 팀은 코멘트 없이 행동 순서를 기록하며 클로즈업을 촬영한다. 제시카가 두 번째로 지나간다. 경로는 동일하다. 뿌리 위에서 그녀는 앞에 서서 마네킹을 물 쪽으로 돌리고 어디로 갈지 지시했다고 한 곳을 보여준다. 누가 담요를 들었나? 라는 질문에는 올리비아라고 대답하고 접었던 장소를 가리킨다. 수사관은 그 지점을 발견된 구겨진 포장지 사진과 비교한다. 가까이에 있다. 제시카는 마네킹의 왼쪽 끈을 잡는다. 왼쪽을 잡았다. 젖은 가장자리를 따라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며 운동화가 미끄러졌다고 한 돌을 지목한다. 이 돌은 현장 조사 보고서에 이정표로 기록되어 있다. 좌표가 일치한다. 물 위에서 그녀는 무릎까지의 깊이를 지정한다. 그날 구조대원의 측정에서도 수위는 비슷했다. 단계가 끝나면 비디오 녹화는 시연이 이전에 주어진 자백과 일치함이라고 기록한다. 세 번째는 올리비아다. 바로 그녀의 운동화에서 특징적인 토양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16시 전후의 구비를 확인하고 끈이 있었던 배낭의 옆 주머니를 보여준다. 마네킹에서 오른쪽 끈을 잡고 클로이보다 더 강한 악력을 시연한다. 물가에서는 이전에 지목했듯이 오른쪽에 선다. 말에 대한 질문에는 인형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공식적인 대답만 한다. 심리학자는 목표가 단지 행동의 순서임을 상기시킨다. 올리비아는 짧은 잡아당김, 그 다음 물가에서의 공동 제압을 보여준다. 손의 위치는 비디오에 반영되고 깃발은 이전 2명과 같은 지점에 꽂힌다. 개별 시연 후 그룹은 대조 실행을 한다. 마네킹 없이 하지만 퇴각 시간과 궤적을 기록한다. 3명 모두 개별적으로 뒤로 돌아섰다고 한 장소와 담요를 접었다고 한 장소를 가리킨다. 이 지점들은 서로 그리고 초기 발견물과 일치한다. 길 위에는 다시 아이들의 밑창 자국이 보인다. 무늬와 보폭 간격의 일치를 보여주기 위해 오래된 마커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 실험의 순수성을 위해 구조대원들이 길 가장자리를 살짝 적신다. 밑창이 자국을 남기고 기하학적 형태가 현장 조사 사진과 일치한다. 기술적인 부분은 즉시 처리된다. 보고서에는 스키마가 포함된다. A. 지점, 구비, B. 뿌리, C. 묶은 장소, D. 물가, E. 포장 장소. 각 지점에는 누가 무엇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과 비디오 프레임이 첨부된다. 토양에 대한 실험실 자료는 별도의 책에 첨부되며 D에 대한 상호 참조가 있다. 검시관의 소견은 손목 제압 시연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폭이 몇 밀리미터인 흔적은 모의에 사용된 부드러운 끈과 일치한다. 자전거 타는 목격자는 길 진입 시간에 외부 통제로 기록된다. 그의 시연과 소녀들의 경로는 분 단위와 장소에서 일치한다. 현장에서의 행동도 중요하다. 소녀들은 지점의 위치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 역할을 바꾸지 않는다. 경로를 공원으로 돌리지 않는다. 각 구간에서 그들의 제스처와 말은 이미 사무실에서 말한 것과 일치한다. 심리학자들은 기록한다. 감정적인 반응은 안정적이고 어른들의 힌트는 없으며 질문은 중립적이다. 입회인들은 확인한다. 시연은 압박 없이 진행되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수사팀은 완전한 세트를 갖추게 된다. 현장에서 확인된 자백, 토양 일치에 대한 흔적학, 묻기, 제압, 물 순서에 대한 의료 소견, 외부 참여자에 대한 반증,
종합하면 이것은 각 요소가 이전의 공백을 메우는 증거의 사슬을 형성한다. 절차적인 공식은 건조하게 들린다. 행동 순서는 확인되었고 관련자들의 참여는 확인되었으며 사고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에피소드에 대한 수사 활동은 완료되었다. 자료는 포장되었고 스키마와 비디오는 첨부되었다. 사건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킹스턴 검찰에 송치된다. 이제부터는 현장의 사실이 아니라 규범에 대한 것이다. 책임 연령, 청소년 형사사법법, 그리고 문턱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가능한 조치. 바로 이것이 다음 블록에서 이야기가 넘어가는 지점이다. 사실에서 규범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직접적으로 들린다. 9세와 11세 소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캐나다 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답은 청소년 형사사법법 Youth Criminal Justice Act에 있다. 형사 책임은 12세부터 시작된다. 이 연령 미만인 자는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며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킹스턴 검찰은 자백, 전문가 소견, 현장 검증 자료를 검토하고 연령 장벽에 부딪힌다. 법률적인 공식은 짧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로 인해 절차를 중단한다. 제시카 벨, 올리비아 리드, 클로이 마틴은 온타리오 아동보호 서비스의 감독 하에 넘겨졌다. 위험평가, 의무 프로그램, 가정 및 학교에서의 관리. 공문서의 이름은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간단한 것을 의미한다. 형사 판결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도시의 반응과 형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의에 대한 긴 대화가 시작된다. 법적으로 절차는 중단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판결이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자료에는 모든 것이 있다. 자백, 지도, 전문가 소견. 그러나 핵심적인 규범은 간단하다. 12세 미만은 형사 재판이 없다. 이 지점에서 도시에는 침묵이 흐르고 그 안으로 다른 질문이 들어온다. 이러한 결정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표면적인 반응. 길가의 꽃과 사진. 학교 계단의 촛불. 교실에서의 묵념. 지역 그룹에서는 청소년 형사사법법을 재검토하고 문턱을 낮추며 특별한 경우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나타난다. 서명은 많지만 대답은 하나다. 연방법은 이런 사건으로 바뀌지 않는다. 시는 안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학교는 괴롭힘 예방과 평화로운 갈등 해결에 대한 수업을 추가한다. 검찰은 짧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행동은 확인되었고 연령은 문턱 미만이다. 경찰은 형사 부분을 종결하고 자료를 아동보호 서비스에 넘긴다. 관련자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표현만 있다. 2023년까지 3명 모두 재활 프로그램을 마쳤다. 그들의 이름과 주소는 법에 따라 비공개이며 이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에밀리 가족과의 접촉은 없다. 공개적인 보고서는 없다. 법은 그대로다. 12세가 하한선이다. 이렇게 사건은 법정에서 청소년 사법에 대한 긴 대화로 넘어간다. 이야기는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흔적은 학교, 가족, 도시의 규칙, 결정이 내일을 좌우하는 곳에 남아있다.